연구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14번째 시간 강의를 맡은 민현석입니다.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좀 어색하긴 하네요. 계속 교실에서 뵙다가. 자, 오늘 온라인 수업으로 같이 공부하실 주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방안입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지방재정자립도의 비밀을 오늘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사실 지방재정자립도라는 말은 우리가 정치 관련 뉴스라든지 또는 선거 기간 동안에 참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지방재정자립도란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를 얘기를 해요. 지방정부의 일반 회계 세입에서 자체 재원의 정도를 얘기할 때 쓰고요.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수준을 얘기할 때 지방재정자립도라는 말을 씁니다. 거창하게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자립도 말 그대로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스스로 설립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겁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그겁니다. 누군가한테 꾸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어느 정도냐, 그거를 지방재정자립도라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비밀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방재정자립도가 몇 %냐 라고 얘기를 할 때 지방자치 단체 스스로가 걷어들이는 자체 수입을요, 지방자치단체 전체 수입, 그러니까 즉 세입 총액으로 나눈 방식을 지방재정자립도 공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걷어들이는 자체 수입을 지방자치단체 전체 수입, 그러니까 세입 총액으로 나누는 방식이죠. 좀 말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서 좀 더 쉬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월 수입이 한 달에 50만 원을 버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모든 걸 다 해결을 해요. 그런데 한 달에 월 수입이 900만 원을 벌어 쓰고도 부족해가지고요, 월 100만 원씩 부모님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젊은 사업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재정자립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월 수입 50만 원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이 노동자의 재정자립도는 100%입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얘기하니까요. 그런데 월 수입이 900만 원씩이나 벌면서 부모님으로부터 100만 원을 보조받는 이 사업가의 재정자립도는 90%밖에 안 됩니다. 이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재정자립도는 우선 재정 규모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900만원과 50만원은 액수에 있어서도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만원은 재정자립도가 100%, 900만원은 90%가 되는 거예요. 이 재정자립도만 보면 50만원 버는 노동자가 재정 상황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막말로 얘기를 해서 한 푼 없는 거지라 해도 얻어먹지 않고 앉아서 굶어 죽으면 재정자립도가 100%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같은 맥락에서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재정지출의 내역, 그러니까 즉 세출의 내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뜻이죠. 하루 세끼 라면을 먹는 노동자의 재정형편은 100%로 수치로 나오고, 여러가지 높은 문화생활을 골라가면서 즐기는 이 부잣집의 젊은 사업가의 형편은 90%밖에 안 된다라는 수치로 표기된다라는 겁니다. 재정지출의 내용과 질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재정자립도의 비밀이 어느 정도 뭔지 이해가 가시죠?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도와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점이 뭐냐면 재정력과 세출 내역을 고려하지 않은 계산법이다, 이겁니다. 자, 어찌되었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요,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54.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머지 50%는 스스로 설 수 없다라는 재정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서울시만이 94.7%로 재정 자립도가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 전라남도가 13.7%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균이 54.6%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높은 수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할까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것은 간단합니다. 지금이라도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지방양려금의 지원을 줄여버리면 재정 자립도는 그냥 올라가게 됩니다. 얻어쓰고 빌려쓰는 부분이 줄어드니 실질적인 재정 상황과 관계없이 재정 자립도는 그냥 저절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달에 50만원 밖에 못 버는 그 노동자의 자립도처럼요. 물론 압니다. 재정 자립도를 높이자라는 말이 중앙정부 지원을 줄이자라는 말이 아니라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키우자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100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문제가 있죠. 도대체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을 늘리라는 말일까요? 시장과 군수가 장사꾼이 되어서 돈을 벌어들이라는 이야기일까요? 모래며 흙이며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은 죄다 팔아서 돈을 만들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산을 깎아서 아파트라도 짓게 해서 재산세 수입이라도 늘리고 사용료, 수수료 등을 왕창 올리라는 말일까요? 하나같이 어려운 일입니다. 시장 군수가 공무원 조직을 이끌고 돈을 번다고 하면요, 길 가던 아이도 웃을 일이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돈을 만들어 봐야 환경만 버리지 돈을 얼마나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재산세 수입 올린다고 아파트 지으면 난개발이다 뭐다 해서 다음 선거에 그냥 나가 떨어지니 하지도 못할 일이요 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요, 방법론 쪽에서 보면은 사용료와 수수료를 올리는 겁니다. 상수도라든지 지하철 같은 것들 제값을 받지 못하는 서비스가 수두룩하니까 이를 정상화시키면 재정 수입이 적지 않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죠. 인상에 대한 시민사회의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람 저 사람이 가장 가능한 해답으로 내놓는 것이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새로운 지방세의 신설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국세로 들어가는 것을 지방으로 돌리고요, 세금을 새롭게 만들어서 더 걷어들이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국세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 새로운 지방세를 신설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물론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지역 간 편차는 또 어떻게 할까요? 네. 그렇지 않아도 세원 편제로 인해서 지역 간 재정 격차로 큰 고민을 하고 있는 터입니다. 동서 간의 지역 갈등에 있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남북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같은 서울 안에서도 강남 일부 지역과 그 외 지역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국세의 지방세 이전이 과연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불에 기름 붓는 꼴이 아니라 말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다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중간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중앙정부가 국세로 돈을 거두어서 이 돈을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에 맞게 적절히 배분해주는 구도를 유지해야 하고요, 광역자치단체가 세금을 거두어서 지역의 형편에 맞게 골고루 나눠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국세의 지방세 전환은 이러한 균형적 역할을 통해서 세원 편제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된 다음에 심각하게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요, 재정력의 제고이지 재정 자립도의 제고가 아님을 명심을 해주세요.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스스로 국세를 걷어들인 돈을 더 많이, 더 균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더 많은 돈을 나눠주게 되면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당연히 더 내려가게 되겠죠. 물론 40%가 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겠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강화하고 재정을 보다 균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거지도 얻어먹지만 않으면 100%가 되는 수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제약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옳은 말이에요.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20%에서 30%에 머물고 있고요. 미국도 60%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자, 자치권의 문제는 자치사무의 영역이 얼마나 넓으냐의 문제이고요. 돈을 지원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하느냐에 있습니다. 특히 돈을 주는 방법의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돈을 지원하면서 꼬리표를 달아 하나하나 간섭을 하면 자치권이 약해지는 것이고, 아무 조건 없이 법률에 의해 무조건 지원하게 되어 있으면 자치권은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교실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용돈을 주는 방식을 생각해보면 이 문제는 보다 명확해지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막 주는 거죠. 어디다 쓰든지 네가 어려우니까 잘 써라, 이런 식으로요. 자, 지방 재정 자립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적 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지금 화면에 보시겠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완전히 쓸모없는 개념은 아닙니다. 네, 이 중앙과 지방의 재정적 관계를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적지 않은 도움을 줍니다. 즉,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얼마나 많은 재정 자원을 이전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기도 하고요. 이를 통해 우리 지방자치의 여러 상황을 짐작하기도 해줍니다. 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뭐냐면, 지방 재정 자립도가 낮다는 것이 반드시 재정력의 하락과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재정 자립도가 무조건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이죠. 네, 재정 자립도가 90%, 100% 가까이 되어야만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지방자치는 문을 닫아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오늘 핵심 주제는 지방 재정 자립도는 낮지만 재정력이 높은 지방자치단체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요, 재정 자립도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재정력이 얼마나 훌륭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젊은 사업가의 사진이 기억이 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젊은 사업가가 900만 원의 월 수입을 벌어들이면서도 부모님한테 한 푼도 받지 않는다면 자립도와 재정력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는 성공한 것이다, 이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이 개념을 모르는 모든 국민들에게 선거 후보자들, 정치인들이요, 이 말을 갖고 자꾸 장난을 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후보자가 된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헐뜯을 때, 저 사람이 이 도시를 운영하게 되면 지방재정 자립도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질 겁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아질 겁니다, 낮아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하지만 재정 자립도는 낮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 정도로 중앙정부가 주는 돈이 많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지방재정 자립도의 개념과 그 숨겨진 비밀은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야말로 재정 자립도를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하겠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방자치를 조금이나마 연기시키고 자치에 대한 개념을 약화시키려는 그런 정치인들의 꼼수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다면 오늘 수업은 대단히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는데요. 죄송하고요. 재정자립도의 개념과 그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주시고 보다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유지하시는 연구반 학생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